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고성능 스포츠카 시승을 해볼까 합니다. 8 시리즈 그란 쿠페인데요, 20년 만에 부활한 BMW의 야심작입니다. 8 시리즈 BMW의 라인업 중에서 최고 높은 숫자를 단 차죠. 24668 쿠페와 컨버터블에 부여되는 짝수 번호 중에서 가장 높은 배지를 단 8 시리즈 그란 쿠페입니다. 시승할 모델은 BMW 840i 엑스드라이브 그란 쿠페 M 스포츠 패키지가 되겠는데요.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을 적용을 해서 340마력의 최고 출력을 냅니다. 판매 가격 1억 3,430만 원이 되겠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고성능의 맛을 느낄 수 있을지 직접 이 차를 타고 시승을 하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beat, head pulled down over your eyes. Every part of you wants to surrender, but darling, you were meant to survive.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spend less time in your head.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spend less time in your head. Just like a seed in a garden, you will grow to be tall, staring out over miles of land without it, but wanting to build up walls. Lift me up in your branches, we can watch the sunrise. Just a couple of bruised up souls that believe that it was worth one more try.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and spend less time in your head.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spend less time in your head. 자, 익숙한 듯 새로운 모습인데요. 인테리어가 깔끔하죠. 밝은 가죽을 사용을 해서 실내가 밝고 환합니다. 톤 닿는 부분 거의 대부분이 가죽으로 마감을 했어요. 최고급 가죽으로 실내를 마감을 해서 좀 더 그 고급스러움의 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붕은 가죽이 아니네요. 뭔가 필러는 가죽이 아니지만 이 대시보드, 도어 패널, 그리고 센터 콘솔, 시트 대부분이 가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센터 페이시아의 좌우측도 그렇고요. 가운데 부분은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을 사용을 해서 마감을 하고 있고요. 자, 실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크리스탈 재질의 변속 레버죠. 크래프티드 클래리티, 그러니까 손으로 수작업으로 만든 크리스탈 재질의 변속 레버, 그리고 그 옆에 아이드라이브를 조절하는 조그 셔틀도 예술적으로 상당히 세련되게 디자인을 마감을 하고 있네요. 반사되는 모습들이 상당히 감각적입니다. 사진 찍기에는 안 좋더라고요, 반사가 심해서. 자, 스티어링 휠 먼저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자, 하나, 둘, 2.2회전 정도 하는데요. 자,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뒷바퀴도 아주 살짝 조향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고속으로 갈 때는 같은 방향으로, 저속일 때는 역방향으로 앞뒤바퀴가 움직이면서 좀 더 좁은 공간에서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반응이고, 고속주행일 때는 빠른 조향 반응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길이 5m, 너비 1.9m를 훌쩍 뛰어넘고요. 높이도 1.4m를 좀 더 상회하죠. 8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BMW 최고의 럭셔리 쿠페, 럭셔리 그랑 쿠페일 수가 있는데요. 럭셔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도 무시할 수 없죠. 어쩌면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체 사이즈도 충분히 키웠다 싶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스티어링 조향비는 좀 예민한 듯한데,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을 적용을 해서 예민하고 민첩하고 정확하게 조향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죠. 이런 그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의 형상이 조금씩 바뀌죠.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그리고 어댑티브 모드가 있어요. 어댑티브, 주행 상황에 따라서 차량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주행 모드죠. 스마트 모드 정도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인텔리전트 개인 비서 기능이 있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MBUX에 대응하는 BMW의 기능일 텐데요. 안녕 BMW.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너는 누구야? 저는 고객님의 개인 어시스턴트입니다. 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까? 예. 저희 업무는 고객님께서 최대한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객님의 차량 기능을 설정을 돕고 정보, 조언 및 실행을 통해 고객님을 지원합니다. 이것의 큰 장점은 언제나 고객님을 위해 기능을 컨트롤함으로써 고객님께서 최대한 도로 상황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알려드릴까요? 안녕 BMW. 오늘 날씨. 현재 계신 장소의 날씨입니다. 자, 날씨는 설명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네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온도를 높이고 고객님의 시트 히터를 활성화합니다. 곧 있으면 더욱 따뜻해집니다. 음성 명령으로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고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죠. 자, 내비게이션 목적지 한번 세팅해 보죠. 내비게이션 메뉴 항목을 말씀하십시오. 임진각. 임진각 선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28개의 입력 내용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음성 명령 시스템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 발전 가능성이 좀 더 크기 때문이죠. 세계 주요 IT 업체들이 AI를 이용한 음성 인식 기술 개발에 아주 사운을 열고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런 음성 인식 기술들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자동차에서도 앞다퉈서 이런 음성 인식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거의 모든 조작을 목소리로 하게 될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BMW가 자랑하는 이제 아이드라이브 시스템 한번 살펴보자. 제스처 컨트롤 들어와 있죠. 점검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However, masks are effective at capturing 자, 이렇게 droplets, which is 제스처 the main 컨트롤이 되죠. transmission route of coronavirus. 부모님 사진, 일기, 불교 강의 받으신 노트, 이렇게 테이프들을 가지고 왔는데 유연석 배우하고 제스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양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테고요. 자, 터치로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조그 셔틀을 이용을 해서 조작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주행 정보, 주행 데이터 보여주고, 스포츠 디스플레이, 출력과 토크, 터보 압력, 오일 온도, 지포스 뭐 이런 부분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행 스타일도 분석해 주고요. 에너지 이동도 보여줍니다. 에너지 이동, 이 차 친환경 자동차는 아니지만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이
뒷바퀴까지 가고 있는지, 아니면 탄력 주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는 에너지를 배터리로 충전하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건데요.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데 웬 배터리 충전이냐? 그렇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아니지만 일상 주행에 필요한 전력을 이런 그 주행 중에 남는 에너지를 회수를 해서 충당을 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게 충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엔진의 힘을 일부 따로 빼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결국 효율을 위해서 한 방울의 에너지, 한 방울의 기름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기술이죠. BMW의 다이나믹 에피션시, 상당히 오랜 시간 쌓아놓은 BMW의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의 차량 상태 설정을 한번 보시면은요, 운전자 어시스트가 있죠. 정면 충돌 경고, 측면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조향 간섭 하기로 하죠. 차선 변경 경고, 조향 간섭 하고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명 요소까지 넣어둘 수가 있고요. 경고, 뭐 알림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스티어링 휠에서 조명이 반짝이도록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도어 차량 액세스, 컴포트 액세스, 자동 재잠금, 출발 시 잠금, 주행 종료 이후 잠금 해제, 이런 다양한 기본들을, 잠금 시 미러 접힘, 선루프 자동 닫기, 뭐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간접 조명, 색상, 컬러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컬러들, 청동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 보라색, 흰색까지 실내 조명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냉난방 컴포트 기능도 있고요. 자, 제가 예전에 단도직입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운전자 시트 히터와 운전자 좌석 환기 장치, 통풍 시트, 그러니까 시트 히터와 통풍 시트를 같이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더운 바람과 찬 바람을 같이 작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서로 어긋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지만 굳이 단도직입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냉난방 시트를 한꺼번에 조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익스피리언스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이그제큐티브 모드에서는 간접 조명이 들어오고 온도 냉난방, 좌석 선블라인드가 올라오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 선택하면 이렇게 차의 선블라인드들이 다 올라오고요. 온도와 냉난방 이게 정해진 대로 이제 작동을 합니다. 지금 송풍구에서 바람이 나오는 소리가 좀 크게 들리죠. 좌석 환기 장치도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익스프레스는 간접 조명과 선블라인드들이 다 접히고요. 선루프도 열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웰빙 모드를 하게 되면 이제 각각의 선블라인드들이 다 올라오고요. 선블라인드와 조명, 시트, 냉난방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 놓으면 원터치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그제큐티브에서 좌석 환기 장치, 냉난방, 블라인드 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익스프레시브 모드에서는 블라인드만 조절을 하고요. 웰빙에서는 시트, 히터, 냉난방, 블라인드 이런 것들을 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해서 직접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조정보다 이렇게 원터치로 간단하게 조절을 할 수도 있어서 또한 좋은 것 같습니다. 앱은 설치된 앱, 개인 어시스턴트, 아까 음성 명령 시스템으로 조절하는 그런 개인 어시스턴트 기능이 있고요. BMW 어시스트 전화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SOS 버튼이 있는데요. 누르면 이렇게 덮개가 열리면서 안에 SOS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긴급 연락이 되는 거죠. BMW의 콜센터와 긴급 연락이 돼서 필요한 도움을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양한 정보, 다양한 기능들을 조그 셔틀을 통해서 혹은 터치를 통해서 바로바로 꺼내서 알아볼 수 있고 작동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아래 뭐 여러가지 버튼 조작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USB 포트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V 소켓 있고요.
이 안에 이런 정도의 백 가벼운 소품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 가지고 있고요. USB 3.0 포트가 준비되어 있고 역시 심부 소켓 하나 더 이 안에 준비되어 있네요. 시트는 상당히 몸을 편안하게 받쳐주고 있고 시트 익스텐션 기능이 있죠. 전동식이 아니고 수동으로 이렇게 쭉 빼면 무릎 바로 아래까지 시트가 받쳐줘서 좀 더 편안하게 자세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동식 시트는 헤드레스트까지 전동식으로 작동을 하죠. 이렇게 시트 포지션이 처음에 들어앉으면 상당히 낮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 제일 낮추면 이런 정도 되는데요. 자, 최대한 낮췄을 때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들어앉을 때 거의 바닥에 주저앉는 정도의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상당히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익숙해지면 좀 괜찮아지겠는데 저는 약간 어색해서 시트를 조금 높였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뒷좌석에 왔는데 운전석 시트는 조금 평소보다 뒤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카메라 세팅 때문에 시트를 좀 빼서 앉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지만 뭐 공간 부족하지 않죠. 여유 있습니다. 주먹 2개가 여유 있게 들어가죠. 운전석 시트가 상당히 낮았던 데 반해서 뒷좌석 시트는 상당히 높은 느낌이 있어요. 마치 SUV에 앉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머리 위로 손바닥 2개 꽉 차게 들어가고요. 머리 윗 공간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지만 압박감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선루프는 앞과 뒤가 분리돼서 적용이 되어 있네요. 뒷좌석을 위한 별도의 글래스 루프도 적용되어 있어서 답답한 느낌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도어 트림에 버튼이 많아요. 5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차창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수납이 되고요. 올라가다가 걸리면 내려가고요. 도어는 보시면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이렇게 창 틀이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하만카돈 오디오 스피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전동식 햇볕 가리개 작동을 시킬 수 있고, 조수석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뒷부분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선루프 커버도 이렇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카메라 때문에 지금 작동하다가 멈춰서 다시 되감겼죠. 뒷좌석은 좌우를 완전히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죠. 센터 터널이 아니라 벽을 만들어 놓아서요, 좌우 시트를 완전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4인승이고요 그래서 뒷좌석에는 2사람만 앉으면 되죠. 자, 뒷좌석 가운데 송풍구가 배치되어 있고 2개의 USB 포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좌우를 분리해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공기 조절 장치, 공조 장치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한 수납 공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개의 컵홀더 이렇게 수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이렇게 또 접을 수가 있어요. 접어서 스키스루나 좀 더 긴 짐을 사용을 할 때 이렇게 뒷좌석 가운데 자리를 열어서 수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우 시트를 따로 접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트렁크에서 접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여유로움, 그 시트를 높게 배치를 해서 시야가 가로막히는 답답함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고, 선루프까지 배치를 해서 좀 더 개방된 느낌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승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이 차 후진 어시스트 들어와 있는데요. 잠깐 체크해 보시죠. 자, 이렇게 쭉 앞으로 가다가요,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해서 가는데 앞에 다른 차가 와서 막혔습니다. 그러면 후진 기어를 놓고 후진 보조 장치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활성화시켜주면 빛이 들어오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뗍니다. 그리고 온 길 그대로 50m를 후진을 하는데요, 속도가 좀 빠르다 싶으면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왔던 길을 그대로 되짚어서 50m까지 후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브레이크를 슬슬 밟으면서 속도만 조절해주면 조향은 차가 알아서 그대로 조절을 해줍니다. 이제 50m를 그대로 후진해 와서 자, 처음에 출발했던 자리로 왔죠. 자, 이렇게 일종의 오토리버스죠. 자동 후진 장치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카메라를 달아놨더니 센서가 계속 울리고 있네요. 운전이 좀 미숙하거나 운전이 미숙하지 않더라도 능숙한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후진 보조 장치를 이용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이 차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양산차에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것은 BMW가 유일합니다. BMW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상당히 재미있고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드라이브 어시스트 프로페셔널,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인데요, 주변에 함께 달리는 차들의 형태, 소형, 대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완전 정지, 그리고 완전 정지 후 재출발까지 가능합니다. 속도를 이렇게 낮췄죠. 앞차를 따라서 완전 정지 했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세운 게 아니고요, 앞차를 따라서 완전히 정지까지 했고요. 앞에 신호등이 바뀌는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엔진 스톱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앞차와의 간격 계속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 계기판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신호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한 20-30초 정도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도 계속 앞차를 인식하면서 앞차가 출발한다 싶으면 같이 출발하고 있죠. 주행보조 시스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시내 체증 구간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싶습니다. 네, 자이로입니다.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적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좀 하드한 느낌은 들지만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강한 느낌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노면 충격을 품어 안으면서 충격을 완화해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니까 또 주행 상황이 바뀌면 고속 주행을 한다든지 노면 충격이 좀 많은 곳이라든지 할 때는 충격의 강도가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스펜션 앞에는 W15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뒤에는 5링크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면에 굴곡을 줘서 이제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런 구간인데요, 아주 적당한 수준의 소음, 그렇게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노면에 일부러 이제 소음을 발생시키는 굴곡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소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구간을 통과를 하면 상당히 조용한 실내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시속 8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아주 차분하죠. 그런 편안한 느낌 받을 수 있고요. 또한 도로 상태가 좀 달라졌죠. 와글거리는 잡음들이 실내로 어느 정도 유입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프레임리스 도어를 사용하게 되면 되게 창틀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 유입에 좀 취약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할 경우에 적어도 앞창은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니까 이중접합 유리는 아닌 듯 합니다. 80, 90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제한속도 이내로 달리고 있는데 차분하고 조용한 그런 실내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850i가 처음 등장했을 때 상당히 센세이션을 했죠. 완전 웨지 스타일의 디자인의 팝업 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었고요. 무려 V12 12기통 엔진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출력 얼마? 295마력 12기통 엔진에 295마력의 힘을 냈는데요, 딱 절반이 됐죠. 6기통 엔진이니까요. 배기량도 5.0에서 3.0으로 줄어들었죠. 하지만 출력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340마력의 힘을 내니까요, 과거에 V12 기통 엔진이 내던 힘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힘을 6기통 3.0L 가솔린 엔진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죠.
92년도에 제가 아마 막내 기자 시절이었는데요. 선배들 시승하는 거 이렇게 넉넉히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850i가 남한산성에서 시승을 하다가 아마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을 받고 뛰어나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오래전에 기억을 되살릴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차 840i 더 반갑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시속 100에서 RPM 한번 체크해 보죠. 시속 100, RPM 약 1400 정도인데요. 자, 8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8, 7, 6, 5, 4, 3, 3단 5000rpm까지. 주행 모드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어댑티브 모드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모드를 택하는 게 차가 알아서 판단을 하면서 대응을 할 테니까 좀 더 운전자로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주행 모드라고 보면 되겠죠. 자, 드라이빙 어시스트 프로페셔널. 자, 주행 보조 시스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버튼 한 번으로 활성화가 되죠. 자,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돌아 나가는 길인데요. 자, 차선 인식을 했습니다. 편안하게 가고 있죠. 간간히 스티어링 휠을 잡아라 라는 안내 경고등이 들어오고요. 그런 경고등이 들어올 때 계기판 뿐만 아니라 스티어링 휠에도 이렇게 들어오죠.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계속 앉아보면 빨간불로 바뀌겠죠. 자, 경고등이 이렇게 빨갛게 들어옵니다. 계기판에도 들어오고 스티어링 휠에도 알려주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행보조 시스템, 차가 알아서 조향까지 해주고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맞춰주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 운전의 책임, 최종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운전자가 운전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얘기죠. 여러가지 주행보조 시스템의 보조, 어시스트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죠. 단지 보조할 뿐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속도를 좀 끌어올려 보죠. 자, 스포츠 모드로 가고요. 자, 2 스포츠 모드인데 그렇게 아주 민감한 반응은 아니네요. 아주 약간의 그런 여유를 두고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툭툭 하는데도 그렇게 아주 강한 반응은 아닌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따로 있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좀 더 예민한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까 그냥 스포츠 모드일 때와는 확실히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에서 좀 더 텐션이 강한 즉각적인 반응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달려갑니다. 자, 킥다운 버튼을 마저 밟으면, 야, 엔진 사운드. 자, 여러분 듣기 어떻습니까? 엔진 사운드가 상당히 듣기 좋게 귀에 착착 달라붙듯이 들리는데요. 아, 그립이 상당히 좋습니다. 노면 밀착감이, 바람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대개 이 정도 속도에서라고 한다면 엔진 사운드와 바람 소리가 막 뒤섞이거나 혹은 바람 소리가 엔진 소리를 덮어버리는 정도의 속도인데요. 엔진 소리가 살아있고 바람 소리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크게 들리지 않고요. 액티브 에어 플랩, 라디에이터 그릴을 주행 상황에 맞춰서 열거나 닫거나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루프라인, 쿠페라인을 적용을 해서 공기 저항을 줄이고 있고, 프론트 A프런, 리어 디퓨저, 그리고 C필러와 트렁크 쪽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좀 더 공기 저항을 덜 받게 하려는,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들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이제 잘 열어준 그런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설명하면서 잠깐 손을 놨더니 차선을 넘어갈 듯 할 때 안으로 아주 강하게 집어넣어 주는데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뒤에 프로페셔널이라는 수식어가 추가로 붙는다는 것, 그만큼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라는 얘기겠죠. 어쨌든 고속주행을 잠깐 해봤었는데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 타이어의 접지가 상당히 훌륭하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고속주행에서도 차의 흔들림이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행 안정감을 보였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은 노면의 충격을 적절하게 완화시키고 흡수해주는 어댑티브 서스펜션, 그리고 그립력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타이어의 덕분이 아닌가 싶은 거죠. 또한 직렬 6기통 엔진을 세로로 배치하고 있어서 어떤 좌우의 균형까지 이상적으로 완성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고속주행 안정감을 한 단계 더 높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노면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거의 없고요, 이렇게 약간의 울림이 있는 이런 엔진 사운드도 적당히 들려서 상당히 주행의 질감, 주행의 느낌을 좀 더 풍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최대 토크가 50.99kgm죠. 약 50.1kgm 정도의 최대 토크를 보이는데요. 최대 토크 발생 시점이 1600rpm서부터죠. 그래서 1600rpm이라고 한다면 차가 움직이고 나서 그 이후에 직후에 거의 모든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차가 움직이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행하면서 이렇게 주행 정보를 보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스포츠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 출력과 토크, 터보 압력, 그리고 오일 온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포스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죠. 잠깐 가속해 보죠. 자, 가속을 쭉 해보면 이렇게 출력과 토크가 쭉 올라가고요. 스포츠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어떤 그 시각적으로도 운전하는 즐거움을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아주 체중을 싣고 제동을 했는데요, 타이어 마찰음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차체가 숙여지는 정도도 거의 느껴지기 힘들 정도로 초반에 살짝 숙여진 이후에는 오히려 수평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제동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놀라운데요? 자, 한 번 더 시속 100에서 제동 가봅니다. 앞뒤로 차가 없는 것 확인했고요. 자, 하나, 둘, 셋. 야, 이런 정도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제동감인데요. 이런 정도의 제동을 한다면, 조작은 급제동을 했는데 반응은 상당히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제동을 한다는 것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급제동을 했는데 안전띠는 리와인드 되지 않네요. 안전띠가 몸을 딱 잡아주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급제동을 할 때는 차의 모든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는 게 맞을 텐데, 안전띠를 딱 되감아 주면서 운전자의 몸을 고정시켜 주는 게 대표적인 기능인데 그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잠깐 속도를 올려서 고속 코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뒷타이어도 같이 조향을 합니다. 조향에 보조를 해주는 거죠.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 좌우 앞뒤의 무게 밸런스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죠. 게다가 무게중심이 낮습니다. 코너에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코너링을 기대할 수 있는 체격을 갖춘 셈인데요. 타이어가 살짝 비명을 지를 법도 한데, 일단 타이어가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빠른 속도에서도 가속 페달을 툭툭 더 밟아서 가속을 해보는데 코너 중간에 다 받아줍니다. 어떤 그 한계 속도를 넘어간다라는 느낌이 없고요. 충분히 제어 가능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고성능 스포츠카답게 상당히 코너에서 안정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기량의 약 120% 정도까지 시도를 해도 차가 충분히 소화해주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코너링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게 하는데요. 고속주행에서의 엔진 사운드, 바람 소리가 없고, 그리고 코너에서 기대 이상의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 또 하나 급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제동해 나가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 성능, 차량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치의 양보 없이 아주 완성도 높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단도직입니다. BMW 840i 그란 쿠페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먼저 눈에 띄더군요. 자, 도어를 열었을 때 프레임레스 도어죠. 프레임레스 도어들의 특징, 도어의 예각이 날카롭게 드러납니다. 이런 부분 차체를 아름답게 쿠페 디자인으로 하기 위해서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했고요.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 운전석 도어의 끝이 날카롭게 드러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주변을 함께 달리는 보행자나 오토바이 탑승자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되겠죠. 문을 열고 가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부딪힌다고 한다면 이런 그 예각이 드러나는 부분들은 상당히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됩니다. 디자인을 예쁘게 하다 보니까, 쿠페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도어 디자인을 택하게 된다는 것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또한 분명한 것은 이런 날카롭게 들어가는 예각이 안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있는데요. 뒷도어 역시 프레임레스 도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틀이 없죠. 그래서 창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라인이 끊길 이유가 없겠죠. 물론 호프마이스터 킥을 이루는 이 라인이 끊기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싶습니다만, 이 윗부분에 오다 보면 이 부분에 단차가 있습니다. 끊겨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끊어 놨는지요, 의문이 듭니다. 물론 크게 문제될 것 없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트렁크도 잠깐 보시면 맨철판이 그냥 드러나 있습니다. 1억 원이 훨씬 넘는 고가의 차량인데요. 최고의 프리미엄 스포츠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트렁크 위에 맨철판이 드러나 있는 부분 좀 보기에 껄끄럽습니다. 물론 맨철판이 정도는 잘 되어 있어요. 날카롭게 드러나 있는 나사들도 없이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만은, 그래도 맨철판을 보는 소비자들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는 않겠죠. 이 부분, 이 트렁크 윗부분 덮어놓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소비자들의 심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트렁크 윗부분 맨철판이 보이지 않도록 좀 덮어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계기판의 단위, 자, 킬로미터 퍼 아워 시속을 킬로미터로 표기했는데 그 아래 마일 퍼 아워 마일 단위로 표기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저럴 필요 있을까요? 킬로미터 마일을 같이 표기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계기판 세팅을 통해서 킬로미터를 택할 건지 마일을 택할 건지 단위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저렇게 킬로미터와 마일을 함께 표시하는 건 의미 없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고급 스포츠카에 저런 부분들 좀 없어 보이죠. 계기판에는 하여튼 필요한 정보를 아주 심플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킬로미터 마일 한꺼번에 표기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표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터 퍼 100km도 그렇습니다. 연비 표시를 지금 리터 퍼 100km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리터 퍼 100km로 표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좀 헷갈리게 되고요. 때로는 착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계기판의 연비 표시 방식도 킬로미터 퍼 리터로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340i 시승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밝은 컬러의 가죽 시트, 밝고 환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밝고 환한 실내 분위기 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내가 이 차를 산다고 한다면, 내 돈 주고 산다고 한다면 이렇게 밝은 컬러는 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때가 타고 쉽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두고 오랫동안 타야 되는 차, 내 차라고 한다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차도 지금 보면 시승차로 나와서 얼마 되지 않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체 접촉 부분이 많은 허벅지 옆 부분 같은 경우에는 때가 좀 타 있습니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로 가고요. 자, 에어컨 끄겠습니다. 자, 공차 중량 1965kg,
340마력이고요. 340마력, 마력당 무게비 5.78kg, 메이커에서 밝히는 2차의 제로액 타임 4.9초. 자, 실제로 얼마나 나올지요. 하나, 둘, 셋. 오. 첫 출발이 아주 강한데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떼면서 출발하는데 아주 처음서부터 탁 걸리는 느낌이 대단합니다. 되게 출발할 때 처음에 약간의 멈칫거리는 현상이 대부분의 차에서 발생하거든요. 힘을 받기 직전까지 멈칫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 차는 그게 없네요. 그냥 바로 힘을 받으면서 아주 강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의 변속감도 상당히 직결감이 강하네요. 아마 5초 전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GPS 계측기를 통해서 측정해본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함께 보시죠. Kiss for you.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 프로로 가고요. 에코 프로 스탠다드로 갑니다. 어댑티브 모드도 있지만 에코 프로 모드를 택하는 게 낫겠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9.4km/L입니다. 4등급이죠. 엔진 스탑 시스템, 그리고 차체의 경량화, 아주 미미하지만 에너지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서 최적의 효율을 갖추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들은 탑재하고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교대역 2호선까지 약 55km 되는데요.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가 리터 퍼 100km로 표시가 되네요. 되게 연비 안 좋은 차들이 리터 퍼 100km 표시를 하더라고요. 100km를 달릴 때 소모되는 연료의 양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숫자가 낮을수록 좋아지는데요. 킬로미터 퍼 리터와 약간의 착시 현상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자, 보시면 에너지 이동을 보면서 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엔진이 주황색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 보실 수 있을 테고요. 엑셀 오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 라인이 드러나죠. 탄력 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관성 주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관성 주행 단계를 넘어서면 좀 더 강한 힘으로 달리다가 엑셀 오프를 하게 되면 배터리 충전 중이라는 표시가 되죠. 주행 에너지를 회수를 해서 배터리의 전기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니죠. 그래서 뭐 주행에 보탬을 주는 거는 아니지만, 출력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 주행에 필요한 전기 장치들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터리의 전력으로 보관해 두는 겁니다. 에너지 회수 장치를 통해서 남는 전기를 회수하지 않으면 결국은 주행에 필요한 이런 전기 장치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기를 돌려야 되고 엔진의 힘을 끌어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BMW의 다이나믹 이피션시인 겁니다. 연료를 아끼기 위한 경제운전, 곧 안전운전이 됩니다. 차를 부드럽게 조심히 다루게 되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고요.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에도 즉각 조치가 아주 용이합니다. 속도가 빠르면 제동거리도 길어지죠. 연료 낭비도 심하고요. 경제 속도로 차분하게 차를 다루면 연비에도 좋고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비운전이 곧 안전운전이다 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또 이런 840i 그랑쿠페 같은 차를 타면서 말랑말랑하게 마냥 부드럽게 타는 것도 사실은 좀 우습긴 합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이 차를 사?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만 또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동차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지만 따지고 보면 자동차의 생애 주기 동안 멈춰 있는 경우가 한 70-80%가 됩니다. 70-80%의 시간 동안은 주차장에 가만히 세워져 있는 존재다 라는 얘기죠. 이런 고성능 자동차, 스포츠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마음 먹고 다이나믹한 주행을 하는 시간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패밀리카로, 그냥 출퇴근용 차로 편안하게 차를 타게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고성능 자동차라고 무조건 때려밟고 고속주행하고 늘 그렇게만 탈 수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상주행을 할 때는 이렇게 차분하게 적극적으로 경제운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유로를 따라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고 있습니다. 약 28.7km, 거의 절반을 달려온 셈인데요. 연비 6.5 리터 퍼 100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15.4km 퍼 리터의 연비를 보이는 거죠. 리터당 6km 정도 더 가는 연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멈춰 섰는데요. 엔진 스탑 일어났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스티어링 휠은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돌리니까 바로 시동이 걸리긴 하네요. 스티어링 휠이 잠기는 느낌은 아닌데 돌리면 시동이 다시 걸립니다. 행주대교 북단에서 교통체증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통체증을 만나게 되면 연비는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엔진 스탑이 일어나고 있고요. 교통사고로 잠깐 지체 현상이 있었고요. 다시 속도가 정상 속도를 되찾고 있습니다. 연비는 6.8까지 뒷걸음질 쳤고요. 자, 이제 올림픽대로로 바꿔 탈 테고요.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여의 상류교차로 한강철교까지 달려왔습니다. 교통체증은 없었고요. 상습 정체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양대교 부근도 무난하게 통과를 했고, 이곳 한강철교 부근에서 약간의 교통체증 만나고 있습니다. 잠시 체증 구간을 따라가면 잠시 후에 이수교차로 진출로까지 갈 테고요. 이수교차로 진출로에서 시내로 접어들겠습니다. 지금 연비 6.3 기록하고 있습니다. 36. 약 16km 전후의 연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곧 올림픽대로 벗어나서 시내 주행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자유로와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이수교차로까지 달려온 현재 평균 연비 6.4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교대역, 최종 목적지 교대역에서 최종 연비 체크하겠습니다. 서초경찰서 앞 오르막길 올라가고 있고요. 연비는 계속 나빠지고 있죠. 자,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 아주 원활했고요. 평소 1시간 반 가까이 걸리던 길 지금 약 1시간에 주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간의 차들은 제법 많고요. 타력주행으로 주행한 거리 6.7km에 달합니다. 대단한 거죠. 전체가 55.5km, 약 56km라고 한다면 뭐 10% 이상을 타력주행, 그러니까 엔진 시동을 꺼놓고 탄력으로만 주행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상당히 높은 주행 효율을 이런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톤에 가까운 몸무게, 340마리의 고출력, 고성능 스포츠카, 포도어 스포츠카죠. 연비가 그렇게 우수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포도어 스포츠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법 우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신호가 안 끊겨서요. 신호를 끊겨야 되는데 자, 그냥 통과를 하겠습니다. 6.8 리터 퍼 100km 기록했습니다.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교대역 2호선까지 평균 연비 6.8 리터 퍼 100km 기록했고요. 주행속도 평균 시속 50km, 5분 48초 동안 엔진 스탑이 일어났고요. 탄력 주행으로 주행한 거리는 6.7km가 되겠습니다. 1시간 8분 주행을 했고 주행거리는 56.2km. 네, 이것으로 파주를 출발해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달려오면서 측정해본 2차의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840i 그란 쿠페 시승을 했습니다. 여유 있는 고성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중저속 구간에서는 물론이고요, 고속 주행 안정감이 매우 탁월합니다. 아주 높은 수준에서 주행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어서 운전자가 불안함을 느낄 새가 없습니다. 또한 소리의 조화도 상당히 주목하게 되는데요, 고속 주행에서도 바람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고 엔진 소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바람 소리에 절대 묻히지 않아서 상당히 달리는 즐거움을 귀로도 즐길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생겼죠. 예쁘게 디자인됐습니다. 큰 덩치지만 아주 늘씬한 아름다운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어서 도로에서 한눈에 딱 뜨이는 그런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 1억 3,430만 원. 어떻습니까? 좀 비싸게 보이시는지요? 뭐 1억 원을 넘는 차의 가격이 결코 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1억 3,430만 원의 값어치 충분히 하고도 남겠다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좀 더 여유 있는 고성능을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차 놓치지 말고 한 번쯤 경험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